오늘은 최근 경제정책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인데요.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내용과 쟁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정부가 25만 원씩 약 총액으로 13조 원 정도를 지급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그다음에 경기를 그러니까 살리자라는 계획인데 정부가 거부를 했죠. 그러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을 바꿔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사실은 예산 편성이 정부 권한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5월 29일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지원이 아니고 소득에 따른 그 선별적인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새로 제안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은 일단 거부를 했죠. 먼저 여론을 보시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가 약간 높습니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가 51%, 지급해야 한다가 43% 전체적으로. 중도층도 반대가 약간 더 높게 나오는데 역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반대 논리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그 쟁점은 크게 논점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이 코로나 때, 즉, 그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했을 때처럼 그만큼 나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1분기, 2024년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전 국민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경기 부양 효과 그리고 분배 효과 등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에 실질 가구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인플레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동향조사 자료인데 2022년 3분기부터는 실질 가구 소득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죠. 특히 올해 1분기는 실질 가구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1.6%였는데 특히 올해 1분기는 전과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의 보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국민 계정을 보시면 1분기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한국은 놀랬다고 하는데요. 1분기에 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 즉 전분기 대비죠. 전분기 대비 1.3%가 나와서 연일로 하면 4%가 넘으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왼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였는데 민간 소비가 전분기 대비 0.8%나 증가를 했고 수출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성장 기여도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 순수출하고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제로가 돼서 민간 주도 성장이 됐다고 실현됐다고 정부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민생 지원금 같은 재정 확장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청의 다른 자료,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그림이 약간 다릅니다. 음,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GDP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통계청의 1분기 산업활동 동향인데 전 산업 생산이 국민계정에서 국내 총생산보다 더 낮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공업 생산은 심지어 마이너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물론 이제 통계 집계 방식이나 대상이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GDP 1분기 수정치가 나오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1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와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국민계정에 나오는 그 민간 소비는 국내와 그리고 국외 소비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2022년 이후를 보면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실질치로 봤을 때 국내 소비 증가는 정체되고 있는데 국외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현실하고 관련이 큰데
2023년부터는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서 서비스 수지 적자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1분기도 해외 출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요. 물론 이제 국외 소비 자체 사이즈는 국내 소비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 그래도 최근 증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계정에서 민간 소비 증가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해외여행 같은 그런 소비는 국내 자영업자나 국내 경기에는 아무런 플러스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1분기에 국내 국외 소비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매우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통계청 자료라든가 국외 소비 증가 등을 생각해 보면 역시 최강 경기는 아무래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주로 해외여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23년 뒤로. 자, 그 다음 중요한 쟁점 역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재정 확장을 하면 인플레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는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에 그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였는데 그중에서도 신선식품, 사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배도 많이 올랐고, 과일들이 사과, 배 같은 신선식품 그 물가 상승률이 19% 작년 동월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역시 이상기후라든가 공급 측 요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아라 그러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은 2.3%고요. 최근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지출이 아주 크면은 소비와 총수요를 과열시키고 자극해서 인플레가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IMF의 추산에 따르면 현실 GDP에서 잠재 GDP, 즉 이제 총수요에서 현재 공급 측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GDP를 뺀 산출 갭이라고 그러죠. 이 산출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서 총수요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란 거죠. 명목 금액으로 하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25만 원을 전 국민에 다 지급해도 총액이 약 13조 원인데 그게 다 소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 소비 지출이 뭐 한계 소비 성향이 한 0.5 절반쯤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10조 원보다 낮기 때문에 총수요가 과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앞서 얘기 드렸듯이 역시 공급 측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높아진다 해도 인플레가 굉장히 촉발돼서 더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 걱정 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지원금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건 이제 정부의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인데 4월 달 자료죠. 전체적으로 2.9% 상승을 했고요. 농축수산물이 10% 넘게, 사과가 80%, 배가 102%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2.2%, 공업제품도 2.2%니까 그다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지는 않은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4월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2023년 4월 이후의 변화를 보면 어, 2023년 8월, 9월, 10월에 굉장히 높았다가 그 이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좀 더 낮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IMF가 추산한 산출갭인데 2024년을 보시면 여전히 산출갭이 마이너스란 거는 총수요가 여전히 모자란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쟁점은 역시 어떤 형태로 과연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점인데 우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가 경제학계에서 연구가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KDI나 다른 여러 연구를 보면 2020년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을 했죠. 이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소비 지출이 지원금에 비해서 약 30%, 그러니까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약 0.3 대략 정도라고 보고가 되는데 효과가 아주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른 나라도 뭐 각각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을 폈을 때 비슷한 정도의 그런 수치를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
다른 형태의 지급,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20년도에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에만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우석진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 소비 효과가 약 0.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제 카드 지출만 살펴봤는데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소비 지출을 분석하고 2분기에 걸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우준 교수 등이 연구를 했는데 0.7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때 소비 촉진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배 효과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일 텐데요. 현재가 이제 재난 상황은 아닌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증세는 하지 않고 세금은 올리지 않는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고소득층한테 부담이 좀 더 가겠지만 전 국민에게 세금도 올리지 않고 동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면은 오히려 분배 효과는 사실은 역진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더 적은 금액을 주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식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경기부양 효과라든가 그리고 분배 효과로 봤을 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니면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컨대 이제 올해 예산에 따르면 2024년 관리 재정 수지가 GDP의 약 3.9%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재정 확장할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반론도 많죠.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부자와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부터 먼저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현재 그 자영업을 포함해서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확장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내지는 차등 지원과 같이 다른 방식의 좀 더 효과적인 재정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제안을 한 대로 소득별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도 여당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로만 민생, 민생 떠들지 않고 역시 행동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